저게 그 여자야. 세상에 꼴 좋다. 미라가 차 창문 너머로 고무장화를 신고 사슴에게 먹이를 주는 여자를 바라보며 비웃었습니다. 40년 내조한 재벌 부인이 제주도 시골에서 사슴똥이나 치우고 있다니 그녀의 입꼬리에는 조소가 가득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강태주는 내연녀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자신이 버린 전처가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러 온 것이니까요. 제주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1시간 넘게 달려온 길이었습니다. 한라산 중턱을 향해 올라갈수록 도로는 좁아졌고 양쪽으로 제주 특유의 검은 현무암 돌담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순간 태주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허름한 폐가 대신 깔끔한 나무 간판이 걸린 사슴 목장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순영의 사슴 정원이라는 간판 아래로 넓은 초원에서 30여 마리의 꽃사슴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고 주차장에는 서울과 경기 번호판을 단 승용차 6대가 가지런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체험객들이 사슴에게 먹이를 주며 환호하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맑은 제주 바람을 타고 울려 퍼지고 있었죠. 안내판에는 사슴 체험 프로그램 일정, 녹용 건강식품 직거래 안내, 계절별 한라산 트레킹 연계 코스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태주의 시선이 목장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짙은 녹색 작업 조끼에 체크무늬 셔츠, 고무장화 차림의 한 여성이 어린 새끼 사슴에게 손바닥 위에 먹이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이순영이었습니다. 3년 전 이혼 당시 핏기 없이 창백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제주 바람과 햇살에 그을린 건강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마을 여성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여유롭고 평화로워 보였죠. 여러분, 살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것이 실은 보석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순간 말입니다.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소중한 댓글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수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장 입구에 서 있는 태주와 미라를 발견한 것이죠. 태주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여자가 자신을 알아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놀랄지, 당황할지, 아니면 원망의 눈빛을 보낼지. 그런데 수영은 마치 낯선 관광객을 보듯 무심하게 시선을 거두더니 다시 새끼 사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무관심이 태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40년간 자신의 그림자로 살던 여자가 자신을 알아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태주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털썩? 재벌 회장이 제주 돌담 앞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미라가 놀라서 부축하려 했지만 태주는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을 이장 김복순이 달려와 앞을 막아서며 약속 없으면 돌아가라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태주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영이 체험객 아이의 손을 잡고 사슴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뒷모습, 자신 없이도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목장을 빠져나갈 때까지 수영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 태주의 40년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고 모든 것이 뒤집히게 됩니다. 시간을 3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서울 한성그룹 본사 꼭대기층 회장실 창밖으로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태주가 책상 위에 서류를 밀어놓으며 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40년간 내조한 건 아는데 더 이상 늙은 여자와는 살기 싫다고. 수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단 한 문장으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실 문을 나서는 수영의 앞에 미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미라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음을 흘렸고 비서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눈치만 살폈습니다. 수영은 40년간 살던 청담동 저택으로 돌아와 장남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회사 생각해서 조용히 정리하라는 말. 차남 민재는 해외 법인에 파견 중이라 통화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태주의 변호사가 내민 조건은 참담했습니다. 위자료 10억 원과 제주도 한라산 중산간 지대의 땅 6,000평, 서울 부동산도 현금 자산도 전부 태주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0년을 시부모 봉양하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 사업 뒷바라지한 대가가 고작 그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소송이 되면 여러 가지가 언론에 알려질 수 있다며 은근히 협박했고 혼자 힘으로 법적 대응을 할 여력이 없던 수영은 며칠 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위자료 10억 원 중 5억은 이미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 전셋집 보증금과 자녀들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돈을 빼면 남은 5억이 수영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수영은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제주도 땅을 찾아갔습니다. 제주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1시간 넘게 올라간 한라산 중턱, 내비게이션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는 외진 중산간 마을. 도착해보니 억새풀이 무성하게 자란 빈 돌집과 황량한 초지만이 제주 바람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 땅은 20년 전 태주가 제주 골프장 리조트 개발을 노리고 투자 목적으로 매입해 수영 명의로 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개발이 무산되어 방치되어 있었고 이혼할 때 쓸모없는 땅이라며 수영에게 떠넘긴 것이죠. 수영은 빈 돌집의 차가운 현무암 마루에 앉아 멍하니 한라산을 바라봤습니다. 66년을 살았는데 내 이름 석자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제주 바람이 돌담 사이로 거칠게 불어왔고 억새풀이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처럼 일렁였습니다. 바로 그때 옆집 돌담 너머에서 칠순이 다 되어 보이는 여성 하나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서울에서 왔느냐고 물으며 수영의 창백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일단 밥부터 먹으라며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마을 이장 김복순이었습니다. 복순의 집은 제주 전통 돌담으로 둘러싸인 오래된 집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감귤나무가 주황빛 열매를 달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고등어구이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수영은 낯선 제주도 마을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받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수는 별다른 말 없이 밥그릇에 밥을 더 퍼주었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절망 속에 가라앉고 있던 수영을 간신히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수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황량한 제주 땅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다음 날 아침 복수는 수영을 데리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중산간 마을 특유의 돌담길을 따라 면사무소, 농협, 경로당, 마을 슈퍼, 보건진료소를 차례로 지나갔죠. 복순이 걸으며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부지런함,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버틸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고. 수영이 농사 경험이 전혀 없다고 하자 복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 근처 중산간 지대가 사슴 사육에 적합하다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해발 400m 고지대의 선선한 기후와 넓은 초지가 꽃사슴에게 최적의 환경이라는 것이죠. 녹용값이 좋고 요즘 도시 사람들이 동물 체험 목장을 많이 찾는다며 마침 인근 마을에서 사슴 사육을 접는 농가가 새끼 사슴 2마리를 처분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수는 자신도 35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서 세 자녀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제사라도 하라며 쫓아냈고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 살아온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안다며 수영도 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수영은 복순의 소개로 인근 농가를 찾아가 생후 6개월 된 꽃사슴 2마리를 8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농협에서 축산업 입문자 교육에 등록하고 인터넷으로 사슴 사육 관련 서적을 주문했습니다. 빈 돌집을 수리하고 돌담 울타리 안에 사슴 우리를 만드는데 2억 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제주 특유의 현무암을 쌓아 울타리를 세우고 사슴이 뛰어다닐 수 있는 초지를 조성하고 먹이 창고와 작은 사무실까지 만들었죠.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경계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서울 재벌 전 부인이 제주도 시골에서 사슴을 키운다니 얼마 못 버티고 돌아갈 거라는 수군거림이 돌잠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수영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사슴 우리를 청소하고 직접 풀을 베어 먹이를 나르고 밤이면 새끼 사슴 곁에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특히 어린 새끼 사슴이 수영의 손바닥에서 먹이를 받아 먹으며 코를 비비는 모습은 마을 어르신들의 마음까지 녹였습니다. 제주의 겨울은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칼바람이 중산간 마을을 휘감을 때면 수영은 사슴 우리에 방풍막을 치고 밤새 온도를 확인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어느 겨울밤 새끼 사슴 한 마리가 갑자기 설사를 시작했을 때는 복순과 함께 동물병원까지 1시간을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사슴이 건강을 회복하고 수영의 품에서 잠든 그 새벽 수영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지키고 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오로지 자기 자신으로서 3년이 흘렀습니다. 순영의 사슴 정원은 꽃사슴 32마리를 사육하고 녹용 건강식품 가공, 사슴 체험 목장, 감귤 따기와 연계한 제주 중산간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연 매출 2억 원을 올리는 안정적인 목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가족 단위 관광객이 몰려들었고 제주관광공사에서도 우수 체험 농장으로 선정해 홍보해 주었죠. 수영의 얼굴에는 제주 바람과 햇살이 새긴 주름이 늘었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가 스스로 일군 삶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공이 태주의 탐욕을 다시 불러들이게 됩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태주와 미라가 목장을 다녀간 다음 날 아침, 수영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사슴들에게 먹이를 주고 우리를 청소했습니다. 복순이 목장으로 찾아와 어제 그 양반이 전 남편이었냐고 물었고 수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순은 그 사람들이 분명히 땅 때문에 온 것이라며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태주가 찾아온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최근 제주도 제2공항 예정지 인근과 중산간 관광단지 개발 호재가 겹치면서 수영 명의의 땅값이 6배 이상 뛰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죠. 6,000평이면 시세로 따지면 3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간 태주는 며칠간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영의 무심한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라는 독자적으로 사설 흥신소를 고용해 순영 목장 주변 토지 현황과 매입 가능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흥신소 보고서가 도착하자 미라는 보고서를 들고 태주를 찾아가 주변 땅을 먼저 사들여 목장을 고립시키면 결국 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제안했습니다. 태주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목장에서 자신을 완전히 무시했던 수영의 눈빛이 떠오르자 결국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땅의 가치보다도 자신 없이 행복해 보이는 수영에 대한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한성건설 명의로 주변 토지 매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세보다 1.5배 높은 가격에 중산간 마을의 농지와 감귤밭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한 달 만에 순영 목장 주변 농지의 70%가 한성건설 소유가 되었습니다. 고령인 마을 주민들이 고가의 제안에 하나둘 넘어갔고 일부 주민들은 수영을 찾아와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식들 병원비와 생활비가 필요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토지 매입이 시작된 지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날 수영은 농협에서 사슴 사료를 구입하고 돌아오는 길에 목장 진입로에 공사 안내판이 세워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유지 내 농로 정비 공사 기간 3개월이라는 내용이었죠. 진입로가 막히면 체험객도 올 수 없고 사슴 사료 운반도 불가능해집니다. 면사무소를 찾아갔지만 사유지 공사라서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수영은 혼자 힘으로 막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경로당에서 긴급 주민 회의가 열렸고 복순이 주도하여 군청과 도청에 제출할 탄원서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이 3년간 이 마을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사슴 체험 목장 덕분에 외지 관광객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복순이 역설하자 주민들은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탄원서만으로 대기업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수영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영은 사슴 우리 옆 벤치에 앉아 한라산 위로 쏟아지는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3년 전 아무것도 없이 이곳에 왔을 때와 달리 이제는 지킬 것이 생겼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새끼 사슴 한 마리가 울타리 너머로 코를 내밀어 수영의 손을 핥았습니다. 바로 그때 수영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문자를 맞게 됩니다. 주민회의가 있은 지 5일 후 순영 목장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마른 체형의 낡은 점퍼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병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래된 경차를 몰고 제주항에서 혼자 올라온 그 남자는 이순영 사모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박종호라고 한성그룹에서 20년간 격리이사로 근무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영이 경계하자 종호는 자신도 태주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3주 전 서울의 한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태주와 미라가 흥신소 직원과 만나 제주도 토지 매입 전략을 논의하는 것을 목격했고 순영 목장이라는 말을 듣고 수영과 관련이 있음을 직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호가 품속에서 꺼낸 서류 뭉치가 테이블 위에 놓이자 수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순영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3권과 금융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수영은 이런 부동산을 산 적도 이 계좌를 만든 적도 없었습니다. 15년 전부터 태주가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수영 명의로 부동산과 차명 계좌를 개설한 것이었죠. 당시 수영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태주가 보관하고 있었고 수영 모르게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총 규모는 서울 강남과 경기도 소재 부동산 3건, 차명계좌 예금 약 40억 원에 달했습니다. 종호는 5년 전 한성그룹에 외부 감사가 나왔을 때 태주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고 간신히 증거를 확보해 빠져나왔지만 결국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20년간 헌신했지만 필요 없어지니까 걸레처럼 버려졌다고 그 후 5년간 아파트 경비원과 식당 설거지를 하며 근근히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매달 3만 원씩 은행 대여금고 비용을 내며 증거를 보관한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고요. 그러다 6개월 전 췌장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1년이라는 선고를 받고 처음에는 그냥 죽으려 했지만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태주가 웃는 얼굴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는 광고를 보는 순간 이대로 죽으면 안 되겠다는 결심이 섰다고 했습니다. 종호가 가진 증거는 격리이사 시절 만들어둔 비자금 장부 사본, 태주의 지시가 담긴 녹취록 12개, 차명계좌 이체 내역이 담긴 외장하드 1개였습니다. 특히 녹취록 중에는 태주가 직접 차명계좌 개설을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영이 비자금 문제에 연루되면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걱정하자 종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기 때문에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태주가 언제든 수영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고 지금 목장 주변 토지 매입도 수영을 궁지에 몰아 협박 카드로 쓰려는 계획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종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 하나와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대여금고 열쇠와 위치, 비밀번호였습니다. 만약 자신이 먼저 죽더라도 이것으로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사모님, 회장은 사모님의 40년을 짓밟았습니다. 이제 되갚아줄 때라고. 종호가 떠난 후 수영은 복순을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복순은 법률구조공단에 아는 사람을 내일 당장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수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주 바람이 돌담을 흔드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최영민과 공익법률센터 정미숙 변호사가 합류하면서 수영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증거 분석에 2주가 걸렸고 그 사이 수영은 제주와 서울을 오가며
변호사들과 수시로 연락했습니다. 해외법인 파견을 마치고 귀국한 차남 민재도 어머니를 찾아 제주도로 내려왔고 회사 내부에서 태주가 미라에게 송금한 15억 원의 내역을 조용히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세청 제보와 검찰 고발이 동시에 접수되었고 경제 전문지가 단독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성그룹 비자금 의혹, 회장 일가 수십억 차명자산 보유 정황. 기사가 나간 당일 한성그룹 주가는 장중 5% 하락했고 주요 방송사들이 후속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뒤틀렸습니다. 태주가 유명 로펌 세 곳으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반격에 나선 것입니다. 차명자산은 모두 전처 이순영이 남편 몰래 만든 것이라는 주장이 언론에 흘러나왔고 태주 측이 매수한 거짓 증인 2명이 수영이 직접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고 수사 속도를 늦추라는 상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라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수영이 비서에게 차명계좌 개설을 지시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것입니다. 녹취록 속 음성은 수영의 목소리와 놀라울 만큼 비슷했습니다. 사실 미라가 고용한 성대모사 전문가가 만들어낸 가짜였지만 검찰은 이를 근거로 수영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의 흐름도 바뀌었습니다. 제보자가 오히려 피의자라는 기사가 나오고 인터넷 댓글에도 수영을 비난하는 글이 늘어났습니다. 재벌 부인이 제주도에서 불쌍한 척하며 남편 뒤통수를 쳤다는 악플이 쏟아졌죠. 과로와 스트레스로 수영은 목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사슴에게 먹이를 주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진 것이죠. 원주시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어 급성 위궤양 진단을 받았고 2주간 입원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병실에서 수영은 미숙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감옥에 갈 수도 있느냐고. 미숙은 최악의 경우 그럴 수 있다고 대답했지만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까지 일주일의 시간을 벌었고 그 안에 반격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민재가 회사에서 수집한 태주의 미라 송금 내역 15억 원, 법인카드 명품 결제 내역을 변호사팀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녹취록 조작 자체를 입증하지 않으면 구속을 막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민재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박종호였습니다. 마지막 보루로 남겨두었던 녹취록이 하나 더 있다고. 3년 전 태주가 미라에게 직접 말한 내용이었습니다. 수영 명의로 된 건 다 내가 만든 거라고. 수영의 눈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심사까지 남은 시간은 단 3일이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3일 전 변호사팀은 3가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여 반격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첫째, 민재가 제공한 태주와 미라의 15억 원 자금 거래 내역. 둘째, 긴급 의뢰한 음성 감정서에서 미라가 제출한 녹취록의 음성이 수영 본인의 것이 아닐 가능성 95% 이상이라는 분석 결과. 셋째, 박종우가 제공한 태주의 자백성 녹취록. 3개의 화살이 동시에 겨눠진 것입니다.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 50여 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수영은 휠체어를 탄 채 입장했고 민재가 한쪽에서 휠체어를 밀었고 복순이 반대쪽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마이크 앞에 서서 한성그룹 강태주 회장의 비자금 조성, 전처
명예 도용, 증거 조작 정황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음성 감정서를 들어보이며 미라가 제출한 녹취록이 성대모사 전문가가 만든 가짜임을 밝혔고 마지막으로 태주의 자백성 녹취록을 재생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태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영 명의로 된 건 다 내가 만든 거라고 이혼하면 다시 정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고 일부 기자는 바로 기사 송고를 위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수영이 휠체어를 타고 마이크 앞으로 나왔을 때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수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40년간 남편의 그림자로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시부모 간병, 자녀 양육, 사업 내조에 인생을 다 바쳤는데 3년 전 어느 날 남편이 늙은 여자와 살기 싫다며 이혼을 통보했다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자산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는데 이제 와서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고. 수영의 목소리가 단단해지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같은 처지의 여성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기자회견 내용이 저녁 뉴스 메인으로 전국에 방송되면서 여론이 급격히 순영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한성그룹 비자금, 강태주 증거 조작, 이순영 기자회견이 올라갔고 관련 기사에 수만 개의 응원 댓글이 달렸습니다. 검찰은 내부 검토 끝에 수영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철회했습니다. 오히려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겠다고 발표했죠. 미라는 녹취록 조작 교사, 무고,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태주에게 받은 금품 내역, 해외 송금 준비 자료, 성대모사 전문가와의 연락, 내역, 과거 다른 유부남과의 합의서 사본까지 발견되었습니다. 태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원에서 발부되었습니다. 태주가 수갑을 찬 채 검찰청 계단을 오르는 장면이 뉴스로 전국에 방송되었고 예전에 당당한 재벌 회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성그룹 주가는 2달 만에 30% 하락했고 이사회는 태주의 회장직 해임을 결의했습니다. 한편 장남 준혁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태주가 변호인에게 필요하면 준혁도 공범으로 엮어 책임을 분산시키자고 말한 녹음이 전해진 것이죠. 그때까지 아버지 편에 서서 어머니를 외면했던 준혁은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허상이었음을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태주에 대한 1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종호가 핵심 증인으로 출석해 20년간 격리이사로서 목격한 비자금 조성의 전모를 증언했고 태주가 직접 차명계좌 개설을 지시한 녹취록이 법정에서 재생되었습니다. 태주 측 변호인단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고 재판부는 태주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미라는 녹취록 조작 교사, 무고,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라는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태주의 지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미라의 적극적인 가담을 인정하며 형을 확정했습니다. 수영의 재산분할 정정 청구 소송도 1심에서 일부 승소하여 35억 원의 추가 재산분할이 인정되었고 검찰은 수영에 대해 공식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모든 재판이 마무리된 후 장남 준혁이 제주도 순영 목장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세단이 아니라 렌터카를 몰고
양복 대신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은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아버지 편만 들며 어머니를 외면한 것을 사죄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까지 공범으로 엮어 책임을 분산시키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수영은 한참 동안 큰아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내가 힘들었던 거 안다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랐을 거라고. 민재가 형에게 다가가 어깨를 톡 치며 늦었지만 왔으니 됐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영, 준혁, 민재, 복순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풍경이었습니다. 재판이 마무리된 후 6개월이 지나며 순영의 사슴 정원은 꽃사슴 40마리로 규모를 확대하고 민재가 온라인 직거래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녹용 건강식품 매출이 기존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수영과 민재는 목장 옆에 작은 카페를 열어 순영의 마당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방문객들에게 사슴 체험과 제주 향토 음식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이 직접 만든 반찬과 수영의 감귤청이 인기 메뉴가 되었죠. 지역 방송사에서 수영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전국에 방영했고 전국에서 200통의 응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수영은 그중 일부에 직접 손글씨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복수는 제주도에서 귀농귀촌 협의회장으로 선출되어 순영 목장을 모델로 한 귀농 지원 사업을 추진했고 미숙은 이혼 재산 분할 피해 여성 지원 전담팀을 신설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렸고 분기마다 제주도를 찾아와 어머니와 동생을 만났습니다. 수영은 재산 분할로 받은 돈 중 일부를 마을 발전 기금으로 기부하며 복순과 함께 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된 어느 봄날 수영은 68세 생일을 맞아 목장에서 소박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두 아들과 복순, 마을 주민 20여 명, 미숙과 영민이 참석했고 수영이 직접 키운 사슴 옆에서 감귤과 녹용차를 나누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민재와 둘만 남은 마당에서 민재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와서 행복하시냐고. 수영은 잠시 한라산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다고. 아무것도 없이 이곳에 왔으니까. 근데 이제는 내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그냥 나로서. 다음 날 아침 수영은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사슴 우리로 향했습니다. 어린 새끼 사슴이 수영의 손바닥에 코를 대며 반겼고 한라산 너머로 첫 햇살이 제주 중산간 초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40년간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았던 수영, 남편의 내조, 시부모 봉양, 자녀 양육, 자신의 이름보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로 불리는 것이 익숙했던 여자. 그런 그녀가 66세에 빈손으로 제주도에 내려와 새끼 사슴 2마리로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한 여성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한라산 아래 사슴과 함께 새 삶을 찾은 수영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함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퇴근 후 집에서,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에서, 어디에 계시든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따뜻한 봄날 같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옆에 작은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켜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분들과 함께 웃음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